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전국의 위험도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 달 특별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의 대상을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의료 역량을 위중증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확진자는 일단 집에서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 일주일 전의 높음보다 한 단계 더 오르면서 5단계 중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 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주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576명으로 직전주보다 78명이나 늘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70.6%, 8%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83.4%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둘째 주로 예정된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시행될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8세에서 49세 성인으로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12월 2일부터, 접종은 이틀 뒤인 12월 4일부터 시작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재택 치료를 앞으로는 모든 확진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포화 상태의 병상 가동률에 숨통을 틔워 의료 대응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상 이송을 허용하고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단기 외래 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해선 관할 의료기관의 돌봄 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재택 치료 과정에서 비용이 들면 생활지원금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네,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학생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학생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지금보다 늘어도 전면 등교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영훈 기자입니다. 전면 등교 일주일째,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4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접종 완료율이 20%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저조한 게 학생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희 또래에도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 케이스를 제가 자주 봐가지고 약간 겁이 나기도 해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동시에 낮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접종 위탁기관을 지정하거나 학교 방문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 방식이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접종 지원 기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인 소아청소년 백신 예약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수업 결손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래방과 PC방 등을 출입할 때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앞으로의 감염 상황을 봐가며 적용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정부는 집에서 치료하는 확진자를 위해서 먹는 약을 더 구매해서 서둘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의 방역 패스는 6개월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먹는 치료제 구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화이자와 MSD와 40만 4천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다음 달 추가로 9만 2천 명분을 더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또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도입 시기도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사용했던 국산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은 물론 일반 병원에서도 치료에 사용됩니다. 재택치료자도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항체 치료제가 폭넓게 사용되면 경증 환자의 중증화를 막고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선구매와 신속 도입, 그리고 국산 레키로나주의 활용 방안 확대를 통해서 위중증과 사망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방역 패스로 다중 이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6개월의 유효 기간은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 기간 1개월을 감안해 설정됐습니다. 이 같은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화관 내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했던 영화관 내 취식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도 추가 접종을 완료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일상 회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책을 두고 과연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지만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지 않고 백신에만 기대기에는 당장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가 있는 35살 남성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뒤에야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있고 급한 거는 아는데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고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아파가지고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확진 규모 자체가 커진 탓에 일선 방역 현장의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규제 같은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상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약간 조일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정부는 식당, 카페 인원, 시간 축소 방안 등 거리 두기에 관련된 조치는 당장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 그리고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 확산세를 꺾고 위중증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면 돌파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성인 대다수는 올해를 넘겨야 추가 접종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 확충이 마무리되고 고령층 추가 접종 완료 시점이 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확진 규모와 위중증 환자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고비인 셈인데 정부는 사적 모임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일상 회복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델타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14개 나라에서 확인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아프리카 8개 나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서 이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장 유전체를 분석해야 해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정부가 이 기간을 하루로 단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이 PCR 검사법을 한 달 안에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정부는 아프리카 8개국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격리 조치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될 경우 협정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 외에 다른 특징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남아공과 달리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돌파 감염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알파와 베타, 델타 변이의 돌연 변이 부분들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 백신 회피 능력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백신 효과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에 대한 예측되는 자료는 빠르면 1, 2주 내에 나올 수 있고요. 돌파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파의 속도는 어떤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백신 회피 능력은 2주 정도면 알 수 있지만 전파력과 치명률 등은 대규모 감염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설 최선의 방법이 추가 접종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민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MBC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대선이 주요 정당 후보들끼리 이렇게 사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 32.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대선 100일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2.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5.7%,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40대와 호남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과 대구 경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 직후인 이달 초 MBC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가 7.3%포인트 앞섰지만 3주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달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대선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면 이재명 38.3%, 윤석열 43.9%, 격차는 5.6%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 43.5%, 윤석열 후보 42.3%로 나타났습니다. 1.2%포인트 차이로 역시 오차 범위 아니었지만 단순 지지도 조사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6.8%,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1%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7%, 국민의힘 34.2%, 정의당 5.1%, 국민의당 4.3%였고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긍정 42%, 부정 52.5%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정책 분야별로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같은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는 답변이 많았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4가지 정책 과제를 놓고 각각 어느 후보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39.3%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9%, 정의당 심상정 후보 3.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3%로 나타났습니다. 빈부격차 완화와 양극화 해소 문제도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란 응답이 34.8%로 윤석열 후보의 27.1%보다 더 많았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거 안정과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를 묻는 질문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31.9%,
31.8%로 팽팽했습니다. 정치개혁과 부정비리 척결은 이재명 27.6, 윤석열 38.9%로 윤 후보가 잘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별로 입장차가 분명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현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 21.9,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3.4, 현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 34.2,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13.6%로 높이거나 유지, 또 반대로 낮추거나 폐지라는 응답이 엇비슷하게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찬성 50.9, 반대 43.5로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59.8대 37.7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100일을 앞두고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전대위를 이끌 상임 선대위원장도 영입을 했는데 30대 워킹맘인 군 출신의 우주산업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 연설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에 동의한다며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곧바로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온전히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성과로 제가 인정할 테니까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 죄송하다며 곧 발표할 대규모 공급 정책을 제대로 하면 주거 안정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찾아 이 전 대표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더 새로운 정부로,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남 민심 공략과 함께 선대위 쇄신에 집중한 이 후보는 선대위 참여가 확정된 첫 외부 인사를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군 출신의 우주산업 전문가 39살 워킹맘 서경대 조동현 교수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지역 선대위인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에 18살 여자 고교생을 낙점한 데 이어 중앙선대위 사령탑에 30대 여성 전문가를 영입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송영길 대표와 조 교수가 투톱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나서게 된 가운데 조 교수는 안보와 미래, 청년 분야를 담당할 별도의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세종과 대전을 찾아서 충청 대망론을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시설을 방문해서는 탈원전은 망하자는 거라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100일을 앞두고 선대위 회의를 처음 주재한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내세웠습니다. 자신과 충청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충청은 중요한 순간에 우위를 결정하는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김 위원장이 지역구인 세종시를 함께 방문해선 임기 내에 세종이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제2집무실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제2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이동해선 원자력 연구원 등 원전 관련 시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탄소 중립 시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은 원자력 발전뿐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념과 어떤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서 2030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한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지나친 신경전에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다고 한 청년이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충북 청주, 모레는 충남 천안 등을 방문해 중원 표심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카드가 불발된 이후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를 건너뛰는 일이 또 벌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윤석열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2030 여성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라.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강조해온 이 교수의 입장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남성에게 혼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밀어온 김종인 카드에 이어 2030 남성들의 지지를 통한 대선 승리 전략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 패싱 논란은 윤석열 후보의 세종 일정 동행 문제를 두고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 협의도 없이 마치 자신이 윤 후보와 함께 세종에 가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중용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능력이나 행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지휘 능력을 보인 실적이 있지 않다며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선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를 포함해 모든 당직자는 선대위 직함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패싱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아버지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서 챙긴 대가라는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아들 병채 씨를 취업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건 곽 전 의원에게 준 청탁의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을 막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 파일 등에는 곽 의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는 업자들 간의 논의가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탓에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뇌물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 관련 업무를 잘 봐달라고 주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아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50억 관련 계좌도 동결했습니다. 이달 들어선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직접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걸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그러나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곽 전 의원을 포함해 이른바 50억 약속클럽에 거명된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긴 뒤 자금 흐름 추적도 마무리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구민주입니다.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단체 메일을 검열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무노조 원칙을 접고 삼성의 노사가 단체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또 충돌음이 나오는 겁니다. 노조의 성명을 다룬 일부 언론사의 기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원칙.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 파괴 공작으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야 지난해 공식 폐기됐습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8월에는 삼성전자와 4개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단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부섭단이 오늘 서초동 본사 앞에서 노조활동 방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기 가석방 됐다고 해서 다시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불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인사평가 개편안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주 사내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렸는데 20분 만에 인사파트장이 글을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단체 메일도 막았습니다. 단체 협약 구조에 따르면 노조는 인트라넷에 홍보물을 올릴 수 있고 담당자 승인을 얻어 대량 메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고 글의 수정도 요구했습니다. 삼성의 이런 활동은 헌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법제 81조를 또다시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24일에는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삭제된 일도 있었습니다. 포털에 노조의 비판 성명을 다룬 언론사 5곳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5개 모두 당일 삭제된 겁니다. 인사에서 다 그 기사들을 보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회사는 변한 게 없습니다. 기사가 왜 삭제됐냐는 질문에 한 언론사 기자는 죄송하지만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사를 삭제했던 언론사 가운데 2곳은 오늘 노조가 삭제 사실을 공개한 뒤 기사를 다시 살렸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취임하고 2년 가까이 온갖 갑질을 일삼아왔다고 직원들이 단체로 폭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다 성희롱을 일상처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새마을금고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임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 앞에 선 백발의 남성이 문 밖의 다른 남성을 때릴 듯 위협하더니 멱살을 잡고 거세게 잡아끕니다. 직원 5명이 일하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강모 이사장입니다. 강 이사장이 한 여직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툭 발길질을 하더니 세게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합니다. 마치 장난인 것처럼 웃는 표정입니다. 손소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걸려가면서 이제 막 입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창구에 앉은 여직원 뒤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니 당황한 여직원 바로 옆에 얼굴을 들이댑니다. 제 뒤에 이제 슬금슬금 오더니 뭐 이렇게 다 잡아당기더라고요.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창구 여직원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여직원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말을 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런 더러운 아 싫어. 나 내 보안해. 저런 애들이 이 사람이 안 말하나. 여직원들과 대화하며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소재로 삼습니다.
이제 어디 가노? 진짜 이거 해야지. 해야지. 봐라, 가라 우리. 예컨대 너무 저기 순간하고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는 손해잖아. 기차를 타고 가면은 치마 입고 잠들면은 제가 다리를 벌릴 거예요. 이 다리를 볼 거라고. 이들들이가 출장 나가면 혹시나 잘못될까봐 훈련 이런 식으로. 한 여직원은 강 이사장이 사용법을 가르쳐달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겨줬는데 전화기에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이 들어있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로 와보래요. 휴대폰으로 이제 내 문구를 하면서 갑자기 앨범 사진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여자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죠. 물리적인 위협과 폭언, 성희롱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은 강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 9월까지 1년 반 넘게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강 이사장 본인이 무리하게 금고돈을 대출받겠다고 억지를 썼는데 규정상 안 된다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 하면은 욕하고 폭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생활금고법위에 이사장이 있는데 내 말은 헌법보다 더 높다. 강 이사장은 위협이나 폭언, 성희롱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에도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랬으면 양심이라도 좀 찔려야 되는데 양심이 안 찔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지. 학교를 쓰고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사장님을 음해하는. 그래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에 신고를 했지만 중앙회는 이사장이 선거로 뽑는 자리라서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사장은 제보자를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직원들을 다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 이사장에 이어 이 새마을금고 지점을 관리하는 2인자는 이모 전무. 이 전무 역시 괴롭힘의 피해자였지만 직원들은 그에게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갖고 실행할 수 없다 하니까 직무 태만으로 징계까지 주겠다. 목포도 계속 반발을 해갖고. 결국 2달 전 직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가 강 이사장과 이 전무를 신고했습니다. 한 달 뒤 중앙회는 부당 지시 등을 이유로 이 전무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이사장에 대해선 폭언과 성희롱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2달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무는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어서 인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사장은 지역 이사들이 뽑는 선출직이라 조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폭언, 성희롱, 그밖에 갑질이라든가 그 부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저희가 규정이 따로 있지만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직원들은 중앙회가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은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강 이사장은 직원들과 2달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가 많이 불편하죠. 같이 일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런 감정으로. 그리고 신고자를 찾겠다며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까지 내가 얘기할 때는 내한테 치면 무고죄로 치면 끙끙마다 너 내한테 배상 보상 해줘야 된다니까. 황당한 협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내 손대를 가지고 깜빵을 한 놈 없다. 누구 하나 죽는다 생각해. 한 명씩 불러요. 또 누가 자기를 건드리냐 돈을 줘가지고 자 죽여라 한 적이 있다면서 무서워 줬더라고. 이상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래. 강 이사장은 중앙회 대구 본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 손을 뻗을 수 있는 기관이 중앙에서도 보면 이사장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도 정말 많이 느끼죠. 이들은 결국 노동청에 강 이사장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아직은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각 나라는 일단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일부터 오미크론의 정체가 선명해질 때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남아공 등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은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한 달간 전면 중단했습니다. 外国人の入国については11月30日午前0時より全世界を対象に禁止をいたします。 지난 8일부터 입국을 허용했던 비즈니스 목적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 등도 다시 입국길이 막혔습니다. 다만 일본인의 배우자, 외교관, 공익적 인도적 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일본인이라도 오미크론이 발견된 나라에서 입국할 경우 지정시설에서 엄격한 격리를 시행합니다. 앞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오미크론을 가장 높은 경계 수준의 우려되는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今回の措置はオミクロン株についての情報がある程度明らかになるまでの念のための臨時異例の措置であります。 후생 노동성은 나미비아에서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한 명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도 오미크론 발생국에 대한 입국을 줄줄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기에다 아프리카와 왕래가 잦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에 대해서도 무격리 입국 허용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신규 확진이 하루 100명 아래로 크게 떨어졌지만 지난 8월 델타 변이 등의 영향으로 2만 5천 명을 넘었던 탓에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새 변이가 등장하자마자 초강도 조치를 꺼내들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게 일상이 된 미국은 오미크론에 대응해서 당장의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캐나다에서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이제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긴급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봤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즐기러 온 인파만 보면 코로나는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라는 안내 방송이 종일 나왔지만 지키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We encourage all our guests to follow CDC guidelines and to wear face coverings while indoors. 플로리다는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연방과 지침이 다르다 보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건 어제 오전 6시 올랜도 공항의 모습입니다. 보안 검색 받으려는 줄이 수백 미터 이어졌는데 통과하는 데 1시간 걸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비행기로 240만 명, 자동차로 4,800만 명이 이동해서 코로나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겨울철 5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선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2건 확인되자 미국에서도 시간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Inevitably, it will be here. The question is, will we be prepared for it? And the preparation that we have ongoing for what we're doing now with the Delta variant just needs to be revved up. 휴가에서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오미크론 대응 보고부터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기존의 백신이 새로운 변이에 효과가 낮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확한 건 2주 뒤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았는데요. 그래도 현재로서 최선책은 백신이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즉시 접종하라고 백악관은 당부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항할 백신을 2-3달 안에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고 노태우 씨의 장지가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근처에 있는 실향민을 위한 공원 묘지로 결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사망한 고 전두환 씨는 아직 장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동화경모공원. 6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고 노태우 씨 유해가 이곳에 묻히게 됐습니다. 고인의 장남 노재원 씨는 SNS를 통해 장지 결정 소식을 알리면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 고인의 유지와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길을 택하기 위해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숨진 지 34일, 장례를 마친 지 30일 만입니다. 동화경모공원은 지난 1995년 이북도민회가 부지를 사들여 조성한 공원 묘지로 실향민과 파주 시민만 묻힐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재임 시절 통일동산이 조성되고 일대가 정비된 점을 고려해 파주시와 묘지 이사진이 노 씨의 안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노 씨 묘지는 북한 황해도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 맨 위 전망대 옆 부지가 유력하며 묘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재현 씨는 보통 사람을 표방하던 고인이 실향민들과 함께 분단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원하시리라 믿는다며 안장일은 곧 정해질 거라고 적었습니다. 노 씨 유해는 현재 인근 사찰인 검단사에 임시 안치돼 있는데 유족과 국가장례위원회가 곧 안장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안장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묘에도 묻는 거죠. 그게 국가장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노 씨의 49제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선 공교롭게도 28일 늦게 사망한 고 전두환 씨의 사무제도 열렸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함께 쥐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길도 겹친 셈입니다. 전 씨의 유해는 아직 묻힐 곳을 찾지 못한 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는데 일반 살인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장에 넣어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신상 공개가 결정돼 모자를 쓰진 않았지만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 됐는데 마스크 벗으신 거 죄송합니다.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단 말만 12번을 반복했습니다.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을 검찰로 넘기면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을 적용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린 지난 9일 이후 범행 도구와 수법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걸로 볼 때 살해할 뜻이 있었던 걸로 본 겁니다. 최근 5달 동안 10번 넘게 피해자 집과 차량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해 7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5차례나 신고할 때는 입건조차 안 했던 경찰이 이제야 줄줄이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사호를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 추정용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부정확할 경우 신고자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함께 출동하고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역시 치밀하게 계획한 스토킹 범죄로 보이는데요.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골목길로 뛰어옵니다. 곧이어 뒤따라오는 흰색 승용차. 바로 옆에 멈춰선 차에서 경찰들이 내리고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이 남성은 충북 옥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겁니다. 나오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피가 발광하더라고요.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달 전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여성이 거절하자 가해 남성이 여성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에도 수차례 찾아가 피해 여성을 괴롭혔지만 이 여성이 신변보호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킹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본인 말로는 잘못되게 하려고. 경찰은 26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늦은 밤, 교회 한적한 도로에 자신의 4살짜리 딸을 버리고 도망간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공모해서 딸을 버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아이를 길가에 버린 다음 자신들은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도로, 가로등 불빛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교회 등이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인적이 뚝 끊깁니다. 지난 금요일 밤 10시쯤 이 길가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남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누군가 차에서 내려놓고 간 건데 다행히 잠시 뒤 아이를 발견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바로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곳 바로 앞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이곳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엉뚱하게도 차로 1시간 넘게 떨어진 인천의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 가방에 적힌 어린이집에 연락한 경찰은 다행히 곧바로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 아이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저녁 이 아이를 버린 혐의로 30대 친어머니와 20대 남성 2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오후 5시쯤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차에 태운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 경기도 고양시까지 5시간을 데리고 다니다 인적이 드문 길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놀러 다녀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만난 게 처음이잖아요. 서로 다니면서 뭐 먹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아이를 버린 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만나기 전 아이를 버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모는 이혼은 물론 별거 상태도 아니었는데 경찰은 친어머니가 키우던 딸을 왜 갑자기 버렸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어머니와 남성에 대해 아동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 LA를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인 방탄소년단.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대면 공연을 열었는데요. 한 번에 5만 3천 명을 수용하는 4번의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역사적인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뜨거웠던 공연 현장에 김수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5만 3천 명 관객이 내지르는 함성을 뚫고 코로나가 퍼지기 직전 발매됐던 곡 온이 비로소 2년 만에 관객들 앞에서 울렸습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흠뻑 젖은 얼굴로 방탄소년단의 7 청년들은 그들의 팬을 부릅니다. 보고 싶었어. We really miss your army. 격리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시대의 우울과 불안을 노래하고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며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빌보드 1위를 기록했던 히트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자신을 사랑하고 목소리를 내자고 노래했던 이들은 2년이 지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함께 나누고 견뎌내자고 노래합니다. I think BTS have a stronger impact beyond even just having a hit song or a hit music. They really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representation and the diversity we're seeing in the world. 데뷔 초 이름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던 방탄소년단은 이제 아미들 덕에 어떤 어려움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헌사를 건넸습니다. It was really meaningful to us and to them too. We love them so much. 그리고 지난 8년간 음악을 위해 여러 장애물을 넘은 것처럼 이제 그래미라는 도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오늘까지 공연에는 10만 6천 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다음 주 남은 두 공연도 모두 매진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티켓이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로 기록됐습니다. 팬들은 백신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입장을 하기까지 몇 시간씩 소요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연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 등 코로나 방역이 비교적 질서 있게 준수됐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자, 어제 통영 욕지도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탈선 사고. 이 사고 차량이 승강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속도를 내면서 선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노레일 차량이 처참히 구겨진 채 구조물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선로에서 떨어져 나와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이 다쳤을 것 같아. 야, 기분 좋게 놀라가 이게 무슨 일이고? 야, 진짜. 사고가 난 모노레일은 어제 오후 2시쯤 승강장을 50여 미터 앞두고 잠시 멈췄습니다. 위험 감지 센서가 작동한 것인데 관제실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수동으로 모노레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미터쯤 움직이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승강장을 불과 10여 미터 앞둔 곳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25도가 넘는 경사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승강장으로 진입하다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일반 구간에선 분당 75m, 급형사인 승하차 구간에선 분당 10m로 속도가 줄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급경사 구간에서 만나면서 갑자기 이게 빨라지더니 그다음부터 CCTV가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지난해 1월 개장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일부 레일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안전 문제로 수차례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사고 경위와 원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통영시는 모노레일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원주의 한 교차로. 지난 5년 동안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10곳 중 9곳은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투입해 원주 지역 대형 교차로에서도 불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금껏 인원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그 4차로 이상 대도로까지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운전 초범일 땐 벌금형, 재범엔 집행유예, 상습범일 시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 밖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5%로 운전한 40대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도 각각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이지만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행정처벌, 사법적 제재가 동반이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 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자, 지난 2018년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죠. 3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직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고 그 사이 2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44년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교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간 뒤에는 동물 취급을 받고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눈물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사죄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승소가 났으니까 나 안 갔어도 옆에 사람들이라도 다 호감을 사고 좋아라 하지. 기분 좋은 마음은 다 한 가지 것이요. 그로부터 3년, 양금덕 할머니에겐 소송을 진행하던 몇십 년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0년보다 더 지루한 날씨를 보내고 사실상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넘기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소송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양금덕 할머니와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 부부는 고인이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도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피해 입증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그다음에 그 돈 받는 것 받고 못 받고는 당신들 일이다. 그리고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금 몇 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사법적 판결을 무시하고 한국 정부가 외교를 이유로 외면하는 사이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중에 하나인 우리은행 지점의 한 간부 직원이 고객의 돈을 몰래 가로채 오다가 최근 적발이 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은행 측이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서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은행 고객인 김모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천만 원 상당의 장기 예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김 씨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은행 부지점장 A 씨는 김 씨에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5년 전 5차례에 걸쳐 김 씨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의 서명과 인감 등을 위조해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고 예금을 이체한 뒤 전부 출금했습니다. 혹시 모를 내부 감사에 대비해 김 씨 스스로 중도 인출과 계좌 이체를 한 것처럼 확약서를 꾸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믿고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은행이잖아요. 그것도 시중은행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 그런데 A 씨가 숨지면서 경찰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고 은행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었다며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본인이 해지하신 게 맞느냐라고 여쭤봤고 고객이 내가 직접 해지한 게 맞다. 뭐가 문제냐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라고 답을 하셨다라고 해요. 은행 측은 A 씨가 숨지면서 자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은행 부지점장이 고객의 돈을 가로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프로야구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위에 오른 두산의 미란다 선수가 올 시즌 MVP로 선정됐습니다. 기아 유일이 선수는 한 번뿐인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추위를 부르는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당장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요란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이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40mm가량인데요. 이 비가 오후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경기 동부나 강원도 내륙, 또 충청도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적게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아침까지는 서울의 기온이 영상 7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겨우 9도에 그치겠고요. 특히 수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고요. 밤에는 거의 잦아들겠습니다. 모든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 충청과 호남 지방은 수요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